저도 학교 선생으로 13년 근무하다가 아이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단체에 그 책임지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은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차출돼서 제 아내도 그때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둘까 말 것이냐. 그러면 저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뭐 잘 모르겠다. 일단 뜻이니까 나와보자. 그렇게 해서 이 좋은 교사 운동을 한 5년 정도 책임지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사직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교육 걱정 세상이라고 입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 해 200명씩 죽어가고 사교육비를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그런 입시 경쟁으로 죽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그렇게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이 예외적인 현실이잖아요. 전 세계 어디 가서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2007년에 북한 갔습니다. 북한 가니까 아이들이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다 특기적성 활동하더라고요. 그 북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공부 때문에 죽는 아이들은 없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남한만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남겨주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 한국적인 특수한 현상인데 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그냥 참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교육 걱정 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교육규제법도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막 저기 이 대학에서 논술고사 볼 때 대학 과정에서 출제 못 합니다, 이제.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그 외고 입시 제도를 2010년에 좀 바꿔서 적어도 외고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원 가서 토익 공부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절을 만들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영재중학교, 영재초등학교, 영재유치원 만들 뻔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그것을 막아서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 사교육비 문제나 우리 아이들의 입시교통의 문제가 해결이 근원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3년 전에 후배들에게 빨리 넘기고 우리는 입시 경쟁이 채용 경쟁 때문에 시작된 것이니까 이 학벌 중심의 채용 문화를 바꾸는 것을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교육의 봄이라는 단체를 이제 좀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이 저희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기업들의 업종별로 도대체 지금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벌 중심의 채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바로잡고 그리고 또 변화가 있으면 알리는 일들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3년 동안 28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하는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제 뭐 지금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들이 이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소위 혁신학교 운동이 봄이 많이 일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쨌든 혁신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중고등학교 들어서부터 혁신 교육이 사실 부담스럽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그 이제 강의 요청을 갔을 때 혁신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저에게 하실 말씀이 학모 강의를 하는데 저보고 우리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혁신중학교의 교육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좀 설득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우리 혁신교육을 환영하도록 그렇게 마음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1시간 강의를 해가지고 그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왜 혁신중학교의 교육을 부담스러워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들이. 통계청을 통해서 국가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물어봤습니다. 왜 입시 교육을 좋아하고 혁신 교육을 싫어하는지, 왜 사교육비를 그렇게 지출을 많이 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국민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취업할 때 출신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들이 있을 때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출신 학교 스펙이 인서울권이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선행 뛰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사교육비 투자 안 할 수 없다. 우리 아이의 생존의 문제 내가 우리 아이 옆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지만 언젠가 우리 아이가 나로부터 독립할 때가 있고 내가 떠날 때도 있고 그럴 때 한국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람 대접 받으면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들어가야 돼. 거기서 학벌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특목고 가야 돼. 스카이덱 들어가야 돼.
그러니 학원 경제 해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 투자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교육비 문제를 좀 줄이려고 하고 혁신교육 문제를 좀 이렇게 혁신교육을 환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세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기준 그리고 직업사회에서 생존하는 생존 법칙이 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부모님 마음이 움직여지지. 그 바깥은 정글인데 학벌을 계속 요구하는 그 정글의 싸움인데 학교 내에서만 그냥 안전하게 온실 교육을 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모님들 마음이 왜 틀렸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교 바깥의 채용의 그 현실을 바꾸는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기업의 채용 현실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채용 현실을 알지 못하고 바꾸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래서 업계에 27차례에 걸쳐서 업계에 관련된 그 전문가들 그리고 기업의 채용 담당자를 다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시간씩 대질신문까지 하면서 압박 이 면접까지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여기에 필요한 그 기관들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 채용한다 할 때 누구를 불렀냐면 고려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입학처장도 불렀습니다. 아니 채용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의 의사 채용 고려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한양대학교의 채용 담당자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또 이 외국계 기업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 코리아 사람들 채용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기업의 채용 상황이 어떤지 우선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서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채용하는지 학벌 중심의 채용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와 관련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공기업은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니까 학벌을 안 봅니다. 중소기업은 학벌을 보던 안 되던 관심 없습니다. 안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영역으로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를 선택하려고 하면 학벌은 필수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벌 플러스 다른 것도 요구해.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은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디폴트 값, 필수야.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이들의 진로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금융권 가려고 해요. IT 기업 가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너 학벌 기본적으로 깔아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거부터 하고 그게 채워지면 다른 능력들 갖춰.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대기업 3단계입니다. 서류 심사에서 합격하면 그다음에 필기 시험으로 가고 그다음에 통과되면 면접으로 갑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면 옛날만큼 학벌에 그렇게 많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취준생들은 학벌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더욱더 사교육비에 몰두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사교육비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이 전국 이래로 가장 많이 사교육비를 썼습니다. 아니 기업은 대기업은 학벌 옛날만큼 많이 안 본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취준생들 국가가 물어보기를 취준생들 물어보니까 스펙을 안 본다 하지만 다 봐 기업들이. 이게 5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 저희가 마침 2016년에 직능원의 최창균 박사님이 한국의 500대 기업의 채용의 그 기준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분만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봤더니 서류 단계에서 4가지를 보는데 출신 학교와 전공과 학점과 졸업시점 이 4가지를 보는데 이 4가지가 필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출신 학교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졸업 시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라도 졸업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구직 활동을 안 하면 지방 사립대와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어쨌든 휴학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몰두하는 이유가 바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4가지가 다 중요한 것인데 과거에는 30년 전에는 뭐를 봤습니까? 출신 학교만 봤습니다. 그냥 기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스카이대 출신이에요. 그러면 면접을 통해서 정신질환자가 아니란 것만 확인하면 그냥 다 합격시켰습니다. 전공과 학점 보지 않았어요. 그만큼 학벌은 과거에 이 100%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4대 필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2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과거에 출신 학교 스펙이 100%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봐. 25%로 비중이 줄어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학부나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필수 요소는 여전하잖아요. 부담이 400%는 거고 학벌 부담은 100% 여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면 필기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 단계로 들어가서 최종 합격을 시키니까, 사실은 민간 대기업에서는 이 필수 항목으로서 출신 학교가 매우 중시되고 있는 것이 2016년 기준으로 사실이다. 이게 확인된 겁니다. 나중에 좀 더 변화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공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대기업이 그렇게 중시하는 출신 학교와 전공과 학점, 이 모든 부분들이 실제로 적격자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가리고 실제 실력을 보는 방식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보면 일반적인 이력서가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출신 학교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재지까지 쓰게 해서 연세대학교라고 써더라도 원주 캠퍼스인지 신촌 캠퍼스인지 쓰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점 감점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것이 일반 이력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서의 그 이제 이력서를 보면 출신 학교 이름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는 난이 없어요. 1차 서류 전형에서 쓰는 난이 없기 때문에 2차, 3차에서도 아무런 어떤 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채용 담당자들은 굉장히 이 채용이 공정하다고 자부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구직자들 가운데서 지원자들 가운데서 떨어진 사람들조차도, 여기 울산항만공사라는 곳인데 과거에는 블라인드 채용 실시하기 이전에는 자기가 떨어진데 너무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채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블라인드 채용 실시하고 나서 민원이 한 건도 없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긴 해서 기분은 나쁘지만 이 채용 과정이 너무나 공정해. 그래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정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로 스카이대 출신 합격자들이 의미 있게 감소하고 있고, 지방대 출신자들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합격자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탈락자들에 대한 배려도 매우 의미가 있어서 서류 심사 끝나고 나서 필기 시험을 봤는데 탈락했다, 또 면접에서 탈락했다면 탈락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자네가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서 강점, 약점을 정리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탈락자에게 주면서, 우리 공공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시험 방식이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약점을 보완해서 나중에 구직 활동을 하고, 우리 회사에 내년에 다시 지원하려고 하면 이 약점 보완해서 다시 재시험을 하면 돼.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한국 남부발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유은혜 부총리를 만나서 이런 방식의 채용은 모든 공공기관에 다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부총리로서 그분이 장관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그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350개의 기관 가운데서 연구기관 75개는 블라인드 채용 실시하지 마, 학벌 봐, 이렇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공공기관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 이것을 지키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선거, 대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법률 제정 운동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사당이 다 지지해가지고 지금 이 법안이 지금 기재위에 올라갔습니다. 국회 기재위에. 그래서 6월달에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5월달 심사하고 6월달 심사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요청드리는 것은 후원 여부와 무관하게 이 팜플렛 사이에 서명 용지가 있는데, 나 이 서명은, 이 블라인드 채용은 매우 의미가 있으니까 좀 국회의원들 좀 이렇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여러분들 해주시면 저희가 한 번은 이제 서명 용지를 보내드렸습니다만 2차로 또 이제 저희들이 전달할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민간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은행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의 채용의 특징은 4가지예요. 뭐냐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빚어진 현상, 은행에 안 갑니다. 다 자기 스마트폰 뱅킹으로 다 처리합니다. 저 그거 몰랐습니다. 3년 전까지 저는 투지폰으로 살았어요. 왜? 제 두 아들들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는 스마트폰 안 사줄 거야. 너네들 스마트폰 사주면 넌 완전히 거기에 이제 껄떡거리겠지. 그렇게 해서 제가 스마트폰 안 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아빠는 왜 가지고 다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나는 어른이고 너희들은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게 무슨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는 왜 가지면 안 되는데요? 너 거기 중독되잖아.
아니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어른들 많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럼 나부터 안 쓸 거야. 그렇게 해서 저는 투지폰으로 계속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갈 때 계속 걸어 다니면서 500m 또 1km 거기 가가지고 5만 원 송금하고 3만 원 찾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대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다 갔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사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을 왜 직원들이 저를 그렇게 경멸어린 눈초리로 봤다는 그 이유를 다 알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안 가니까 지금 창구 직원들이 이제 한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을 은행이 안 뽑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이 안 뽑는 이 비율이 지금 이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은행 점포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1층에 있던 곳이 2층으로 2층으로 2층 3층으로 그다음에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동안 은행권들은 학벌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대 출신에게 가점 주고 지방대 출신에게 감점 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관행으로 하다가 어느 날 발각됐어요. 조사하다가. 그래서 제가 사교육국장 대표 시절에 이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규탄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고객을 향한 투명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뒤에서 이 음흉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니까 이게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연합회에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시중은행의 절반 정도가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벌을 안 보는 채용으로 전환된 겁니다. 공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의 채용 담당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죠. 고민의 내용은 뭡니까? 아니 학벌이 실력인데 학벌을 못 보게 한다고? 그러면 실력자를 몰고 뽑지?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 이제 이 필기시험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은행을 보시면 총 2만 명 정도가 응시했는데 그중에서 필기시험에서 약 90%가 탈락합니다. 필기시험의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필기시험 어떤 사람이 잘 봅니까?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 그리고 수능 성적이 좋아서 소위 학벌 좋은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유리하겠죠. 다 필기시험으로 대학 입시를 좀 치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권의 블라인드 채용을 해봤자 필기시험이 강조되면 결국은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학벌 좋은 사람에게 유리하니까 블라인드 채용은 학벌이 실력자를 가늠하는데 편견 요소니까 그거 안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학벌 좋은 사람이 많이 뽑혀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블라인드 채용의 역설이죠. 그래서 그렇게 혐의를 잡고 일부 언론사가 이제 공격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학벌 안 모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뽑으니까 학벌 좋은 사람 많이 뽑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조사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여기 한국은행이 빠졌습니다만 이 4개 은행이 블라인드 채용 실시하고 나서 합격자 스카이대 합격자들의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미세하게 늘었어요. 미세하게 1% 내지 3%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을 제외하고 이 별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숨겼습니다. 여기 뭐냐면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인데 학벌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나서 스카이대 출신들의 합격자의 비율이 나머지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이거 보고 이 문제 때문에 소위 학벌 스펙 좋은 그 곳에서 그런 그룹에서 지금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학벌 스펙이 좋은 사람들의 합격률이 높아진 것은 일부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소위 장난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은행 보십시오. 학벌 스카이대 출신의 그 이제 합격자들이 블라인드 채용 실시하기 전에 17%, 근데 4% 떨어졌어요.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 41% 스카이대 출신 합격자였는데 블라인드 채용 실시하고 나서 18%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기업에 채용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뽑은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좀 있고 더더군다나 사내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파벌 정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파벌 정치. 학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식하고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문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블라인드 채용의 역설이 적어도 금융권에서 없다. 필기시험 비중을 높여도 사실은 그렇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좀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IT 인력을 많이 뽑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제 스마트폰 뱅킹을 하니까 개인정보도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클라우드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그 기술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기업은행에 가가지고 채용 담당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전통적인 방식으로 왜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해도 된다면 학벌 중심의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하니까 자기들의 경쟁 상대는 국민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했더니 토스와 카뱅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뱅이 사람을 이런 전통적 방식으로 안 뽑는데 우리가 어떻게 학벌 중심으로 뽑아가지고 회사 망할 일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IT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IT 업계는 사실은 대세죠. 그렇죠? 대세입니다. 그리고 연봉도 다른 기업에서 훨씬 많이 주고 사람이 없어서 못 뽑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 IT 업계에 우수한 인재들이 엄청 몰려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방끈 길고 학벌 좋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뽑을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은 개발자를 뽑을 때 학벌에 의존하지 않거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학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력서는 있지만 학벌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에 쓰는 난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IT 인력의 채용의 첫 번째 특징인데 카카오는 가고 싶어하는 기업 랭킹 2위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이런 방식의 채용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원서를 제출할 때 이름과 이메일 번호, 핸드폰 번호, 지원 부서 이 네 가지만 입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스펙입니까? 이게 학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연락처만 확인한 겁니다. 연락처. 그렇게 해가지고 코딩 시험을 2번 보고 합격하면 그제서야 세부 정보를 요구하고 면접 단계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학벌을 안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이해서 이진원이라고 채용 총괄 책임자를 불러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옛날에는 사실은 지원서와 일반적인 지원서일 겁니다. 그래서 코딩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면접 단계에서 나중에 이력서를 딱 보니까 세상에 이 코딩 실력이 매우 우수한데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러면 거기 면접 단계에서 그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이라면 아니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냥 저기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지원자에서 네가 코딩 실력은 학원 가서 어떻게 연마했을지 모르겠지만 너 지방대 출신인 거 보니 너 평상시 학창 시절에 머리 나빴구나. 아니면 게을렀구나. 이 머리 나쁘고 게으른 놈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게 학벌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그 마음이 그 편견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냥 DNA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벌 나쁘지만 코딩 실력 좋은 사람을 안 뽑고 거꾸로는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돌려봤더니 뽑아가지고 회사가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안 해. 학벌은 우수한 인재를 판단하는데 눈을 가리게 하는 편견 요소야.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가 푸시도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IT 기업에 지금 들불처럼 이 채용 방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학벌 안 보는 아예 안 보는 것이 개발자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 뭘 보고 뽑습니까? 역량을 중심으로 뽑습니다. 직무 역량. 여기 보시면 이 마이다스 IT라는 곳인데 여기 이 한국계 기업입니다. 전 세계 고층 빌딩마다 이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장착해야지 이 새 건물 승인을 하는데 이 전 세계 고층 빌딩에 들어가는 이 지진 내진 이 감지하는 그 소프트웨어 판매 시장 90%를 이 회사가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독점이에요. 독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직원 300명밖에 안 되는데 연봉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리고 사원복지도 좋아서 여기 보시면 5성급 호텔 뷔페 식사를 삼시세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안 나타나요. 그래서 노쇼에 대한 그 벌금을 물기 위해서 2,000원씩 돈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경쟁률 1000대 1. 작년에 600대 800대 한 명 뽑는데 1000명 옵니다. 600명 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뭐 학벌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죠. 아니 한 명 뽑는데 1000명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서울대 출신 10명 뽑고 그중에서 능력 별도로 직무 역량 좋은 사람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학벌 안 봅니다. 진짜 안 봐요. 그렇게 하고 네 가지 역량을 강조하는데 이 네 가지 역량을 한정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더라. 이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채용 담당자, 채용 부서가 이 채용 과정에서 키를 잡지 않고 이제는 이 사람의 직무 능력이 정말 있는지를 확인하는 팀장이 이 키를 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의 비중이 약화되고 곧바로 그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첫 번째 이 직무 능력 면접을 팀장이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지금 IT 업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스타트업도 그래요.
여기 보시면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도 그렇고 스타트업 IT 기업은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좀 특징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IT 업계와 경쟁하는 그 기업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IT 업과 누가 경쟁합니까? 대기업이 경쟁합니다. 아니 IT 업과 대기업이 경쟁합니까? 업종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신세계는 어디하고 경쟁합니까? IT 업계 쿠팡하고 경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현대자동차는 어디하고 경쟁합니까? 애플 스마트폰 판매하는 애플하고 경쟁합니다. 어떻게 애플하고 경쟁합니까? 애플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종이 대기업 IT가 할 것 없이 경계가 막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뽑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를 석권하는 그 방식의 그 기업들이 IT와 스타트업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혁신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도 어쨌든 간에 저 방식으로 가는 것이 선진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가려고 자기도 애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의 특징 또 세 번째 그 유형이 바로 외국계 기업. 이 외국계 기업은 채용 방식이 IT 업계와 스타트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4,000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공기업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숫자만큼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채용하는 이곳의 채용의 특징은 뭐냐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IT업 스타트업점은 학벌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필수값이 아닙니다. 이력서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필수값으로 중시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그래서 담당자들을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저희들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 실제로 은근히 다 중시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에 외국계 기업의 채용의 추세는 외국 본사나 아태 지역 본부에서 한국의 지원자들까지도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태 지역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싱가포르, 뉴질랜드, 그리고 또 이 그 말레이시아 이런 데 있죠.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 회사의 외국인 채용 담당자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지사에 필요한 직원을 뽑을 때 그 직원 후보가 보니까 서강대학교, 또 한 사람은 보니까 경상대학교, 또 한 사람은 또 보니까 한나대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대학의 의미를 다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족보를 다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족보를 한번 보죠. 스카이, 서성한, 중경이시, 건동홍, 4개 그 과기원, 8개 거점 국립대학, 이화여자대학, 나머지 다 쓰레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우리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암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 랭킹 잘 모릅니다. 이 싱가포르에 있는 그 이 대학 랭킹 한번 외워보실래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듯이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예민하냐면 중앙대학교가 10년 전에 입학처장이 자기 그 출입하는 그 기자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을 그동안 중경외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라고 했는데 그렇게들 기사 쓰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좀 써주세요. 스카이 서성한 중 경외시 이렇게 해서 C그룹 1번이 아니고 B그룹 4번으로 끌어올려 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분이에요. 대학은 그걸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집의 아이하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아이는 이번에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직장생활 하는데 옆집의 아이는 이번에 서울대 갔대.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내가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그냥 곡기를 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시름에 빠지는 겁니다. 그 집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그 집이 나한테 무슨 뭐 이렇게 행패를 부린 것도 없어요. 근데 옆집이 어떻다는 이야기에 내가 충격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학벌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건 무시하기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시하기로 생각하면 정말 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외국의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그 랭킹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IT 기업처럼 직무 중심의 채용이에요. 구글 코리아의 채용 총 책임자인 민혜경 씨 이분을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불러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부르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닙니까? 이분 구글 코리아에 웹사이트도 없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사이트가 없다니까요. 그냥 아예. 어떻게 만나겠어요. 어떻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만나게 했습니다. 어쨌든 불러내서 이분에게 자기들 채용 방식을 물어봤더니 구글은 채용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간 한국의 대기업들은 1단계가 이 서류 심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앞단이 1단이라는 겁니다. 홈페이지나 또는 바깥에 채용 공고를 낼 때 거기에 직무 설명서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 직무 설명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류를 다 검색해서 남는 것들만 가지고 서류 검사, 서류 전형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직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직무가 왜 중요한지 이것은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구글의 그 이제 해프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10년 후에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이 책 보면 압니다. 저희 이 그 이제 교육에 보면 이 교과서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길 구글의 채용 담당자들과 팀장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용 담당자들이 좋은 지원자 서류라고 생각해서 팀장들에게 넘겨주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서류가 뭐가 불만이야? 라고 생각해서 300가지 이상의 스펙을 정리하고 그 스펙이 적격자를 판단하는데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채용 담당자들의 이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검증해 보니까 수능 점수와 출신 학교 명성은 재능을 알려준 지표가 아니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우승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학점은 어느 정도 중요했지만 3년 동안만 쓸모 있었다. 와, 3년 전에 이 아이를 학점 보고 뽑았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이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야 될지 아니면 승진을 시켜야 될지 이 결정하는데 3년 전에 학점이 아무 예언 지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뭘로 이걸 중시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중시하지 않고 학벌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글은 어떤 사람을 실력자로 보길래 대체 한국의 민간 대기업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4대 필수 요소를 그렇게 무시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실력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이 네 가지 정의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인천교육청에서 그렇게 중시하는 그런 또는 이 혁신학교가 그렇게 중시하는 그런 인재상입니다. 볼까요? 빠른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력, 해당 분야 전문 지식, 세 번째 리더십, 네 번째 구글다움. 여기서 보면 물론 지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더십과 구글다움 같은 그런 태도도 필요한데 여기서 보시면 빠른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력 하면 그게 그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사실은 구글에서 빠른 학습 능력은 왜 필요하느냐? 자기가 처음에는 관련된 그 직무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입사하게 되죠. 3년 후에 갑자기 자기 부서가 흔들거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AI가 챗 GPT가 등장해가지고 자기 부서 자기의 그 직무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기술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서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가 통합돼서 새로운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신설 부서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직무는 나의 이전에 대학 때 배웠던 것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직무가 요구하는 것들을 배워야겠죠. 빠른 학습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 해당 분야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입사할 때는.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더십의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함. 이게 리더십의 기준이에요. 한국에서 리더십의 기준은 뭐냐? 상명하달.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그걸 수발 들어가지고 죽으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성과 나오면 윗사람이 독식하는 거. 그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타인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취를 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 성취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얼마나 성공했어. 얼마나 성장했어. 그 근거를 대봐. 그러면 그 근거를 대면 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야. 너 뽑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글 다음인데 이것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적인 겸손. 내가 모르는 거 있을 때 아는 체 하지 않기.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모호한 상황에서 길을 찾는 것을 즐기는 마음. 와, 모호한 상황에서 길을 찾는 것을 어떻게 즐깁니까?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호하면 정답은 고사하고 질문 자체를 이렇게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여기서 중요한 것인지 뭐를 질문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 모호한 상황에서 그거를 규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거 있는 열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시켜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키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열정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내야 됩니다. 그럼 자네 예를 들어서 탈북과 관련된 탈북 그 이제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어떤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시키면 얼마인지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당신 폰 열어봐. 폰 열어보고 카톡 열어봐. 그래서 그 카톡에서 탈북 청소년 교육과 관계되는 그런 그 대화 꺼내봐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할 수 있대요. 시키면.
뭔 소리야? 너 열정이 있다며. 근데 왜 그런 거 안 했어 평상시에? 그러면 제가 입시 때문에 못했어요. 입시 때문에 그 열정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그 열정은 정말 그 아무런 그 힘도 없는 열정이죠. 그건 열정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초중고 때 열심히 지금 이 직무와 관련된 일들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실패 경험하고 성공 경험하고 그래서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 구글 다음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서 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보는데 우리 한국 교육도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보는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국 교육이 오랫동안 이게 진짜 교육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경쟁하는 인간을 많이 이렇게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는 기업이 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외국계 기업의 채용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이런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이 학벌 스펙이 예언력이 없다 하는 것들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외국계 기업의 채용의 세 번째 특징은 채용 정보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왼쪽에 있는 기업들만 외국계 기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 나에게 스마트폰을 팔고 커피를 팔고 영화를 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은 몰라요. 왜? 나에게 장사를 하지 않고 기업을 상대로 장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세계 랭킹 각 업계에서 10권이 드는 회사가 한국에 즐비합니다. 그래도 채용 공고를 내면 아무도 원서를 안 냅니다.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기업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도 지원 안 해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이 직원들한테 너희 주변에 사람도 알아봐 해서 추천이 그렇게 유명한 유행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미스매칭이 심하죠. 저희가 외국계 기업의 연합회 회장, 연합회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조만간 좀 찾는 일들을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외국계 기업의 채용의 특징은 이렇고 그리고 중소기업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학벌을 보는 것이 쟁점이 아닙니다. 왜냐? 중소기업에는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안 보내려고 합니다. 가도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뭐냐? 채용의 장점이 장기 근속 가능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안 도망가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런데 고스펙자야. 그러면 의심하죠. 너 스카이대 출신인데 우리한테 왜 왔어? 너 도망갈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계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제가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뻔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갈 수밖에 없어요. 998377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83%가 중소기업에 근무합니다. 380만 개입니다. 380만 개 중소기업에 우리 아이들 83%가 결석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8명, 한 학교에 30명이면 24명이 중소기업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안 가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예,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게 그 방법이 정말 옳은 방법입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인정을 한다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갈 중소기업 380만 개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중소기업이 있지 않아요? 거기를 좀 알려주세요. 거기 어딥니까? 뭐 이런 데예요. 이런 데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는 내가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래서 10년 전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에다 요구했습니다. 이런 기업들 좀 국민들에게 한 몇만 개라도 모아가지고 서비스 좀 해달라. 왜 그런 거 안 하냐 했더니 예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저희 교육예범이 창립할 때 그 해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결국 우리 집 가까이에 괜찮은 중소기업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육예범 창립할 때 예 저희들 준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 100개 넘습니다. 그 기업들이 인증을 하는데 회사가 재정 구조가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부채가 얼마나 적냐 그리고 사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느냐 워라밸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사원 복지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을 다 기준 가지고 인증해서 합격한 그 기업들 13만 개를 추립니다. 그중에서 다 추려가지고 더 좋은 기업들 3만 개를 추려가지고 전국 온라인 지도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천 뭐 연수구 이렇게 뭐 이렇게 검색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빨간 이 표시가 나옵니다. 거기가 해당되는 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클릭하면 그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채용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380만 개 다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되는 중소기업만 추려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서 직업세계에 진출하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학벌 중심의 업종별 채용 상황들이 포기하는 많은 처음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붉은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공기업과 중소기업은 사실은 뭐 변함이 없지만 IT 기업과 스타트업과 외국계 기업이 학벌을 필수값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업의 채용 방식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과 병원과 대학은 사실 학벌이 필수값인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와 금융권은 학벌을 세게 보는 데도 있어요. 조선일보 사원들, 기자들 50%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보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학벌을 전혀 안 보는 언론사와 금융권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언론사와 금융권은 대기업, 병원과 대학과 같은 그런 그룹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 가운데 있다는 그 추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게 최종적인 판정이 아닌 것이, 대기업은 얘기가 다릅니다. 대기업을 제가 병원과 대학 속에 넣었던 이유는 뭡니까? 2016년 직능원의 최창규 박사님의 한국의 500대 기업의 그 채용 요인을 분석했더니, 채용 그 요소를 분석했더니 거기서 4대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학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넣은 겁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즉 최창구 박사님이 연구를 끝낸 그 다음에부터 대기업의 채용 방식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수시 채용으로 바뀌어졌어요. 옛날엔 다 정시 채용이에요. 그래서 1단계 서류 전형에서 필수값 만들어가지고 걸르고 또 걸르고 했는데 수시 채용이에요. 그러니까 상하반기 6월달, 12월달에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직원이 3월달에 비면 3월달에 뽑는 방식으로 수시로 채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방식의 채용이 모든 대기업에, 삼성을 제외하고 모든 대기업에 다 적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 추세가 갈수록 이렇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시 채용은 왜 하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뽑는 인원이 팍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룹 본사에서 뽑았습니다. 10,000명, 20,000명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룹 본사가 계열사에 500명씩, 1000명씩, 2000명씩 다 쪼개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LG맨, 삼성맨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인간들을 10,000명, 20,000명 해가지고 연수로 돌려가지고 다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그런 일들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별로 알아서 사람 다 뽑으라고 한 겁니다. 500명 뽑아야 돼요. 10,000명, 20,000명 뽑다가 갑자기 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 옛날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5대 1, 30대 1. 10,000명 뽑는데 30만 명이 와요. 2만 명 뽑는데 60만 명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트 시험 봐야 돼요. 필기 시험으로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수백 개 빌리고, 그리고 감독관 수천 명 고용해가지고 연인원 그렇게 해서 채용 비용이 450억 든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뽑는 인원이 다 계열사별로 나눠졌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그때그때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100명 뽑을 거야, 이번에 50명 뽑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자리 비면 뽑는 방식으로 가니까 이제 그때그때 수시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 경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내외 기업들 간의 기술 격차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우리 회사가 3월 달에 직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직원들을 뽑으려고 옛날처럼 6월 달, 12월 달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옆에 있는 경쟁사는 3월 달에 직원을 뽑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직원 때문에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해서 경쟁 회사는 회사의 제품이 우리보다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1년 만에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경쟁사와 똑같은 시기, 아니 앞단에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리가 비면 수시로 뽑는 방식으로 대기업도 바꿔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 앞에 본네트를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자동차는 이 그 엔진 관리된 부속이 1000개 필요한데 여기 전기자동차는 17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사람이 뭐 기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실내에 앞잘 운전석 자리에 2명, 뒷자리에 3명, 그리고 저기 뒤에 트렁크에 1명, 여기 앞에 엔진 부분에 1명. 그래서 7명이 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전기 자동차만 내년에 생산하고 일반 자동차 다 단종시키겠다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던 엔진 관련된 부속 이 만드는 기업들이 다 죽습니다. 주유소 망합니다. 정유사는 망합니다. 한국 기업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은 전기 자동차만 생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일반 자동차는 후진국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사양 산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럽에서는 전기 자동차만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승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또 바뀌고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대세다 생각해서 중국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역량 100이면 100을 다 전기 자동차에다 꼬라박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현대는 그럴 수 없어요. 일반 자동차 만들어야지, 수소 자동차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또 뭐 전기 자동차 만들어야지. 연구 역량을 3분의 1로 다 나누어 가지고 뿌립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러면 현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 이러다가 몇 년 후에 망하는 거 아니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니까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가 참 이렇게 걱정이 된다. 우리 자동차로만 살면 안 돼. 다른 것도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요즘 별이 희한한 걸 다 만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들이 옛날하고 다른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뽑을 때 우리 회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어. 그래서 옛날에는 지원자 AP 중에서 주로 왼쪽에 있는 사람 지원자 A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뽑았습니까? 여기 정시에서 합격하는 인재상이에요. 다 모든 것이 필수 커트라인을 다 상회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실력자를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 B는 저 정시 채용에서 탈락하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출신 학교 스펙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뭐가 좋습니까? 직무 역량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탈락하는 겁니다. 정시 채용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탈락한 이 지원자 B가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떨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노숙자가 됩니까? 실직자가 됩니까? 아니죠. 출신 학교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면서 직무 역량을 요구하는 기업에 노크를 합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외국계 기업, 스타트업, IT 기업. 그래서 거기 가지고 스타트업에 가가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별 볼 일 없는 스타트업이 꼬마 유니콘 기업이 되고 조금 이따 유니콘 기업이 되고 그러면 헤드헌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기업이 갑자기 유니콘 기업으로 된 저 핵심 요소에 지원자 B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접근합니다. 누구의 요청을 받아서? 현대자동차의 요청을 받아서 스카우트해.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자 B가 어느 날 현대자동차에 갑니다. 가서 야 우리 회사에 와. 그랬더니 아니 5년 전에 당신 나 탈락시켰잖아. 언제 탈락시켰어? 보니까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탈락시켰어요. 그래서 정시 채용 이 구조 속에서는 지원자 B 같은 어마무시한 사람을 우리는 결국은 만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대기업들이 이제 지원자 A를 뽑는 채용의 그 전통적 방식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학벌과 학점과 영어 토익 점수 같은 스펙으로는 이 양적 평가로는 그런 사람 못 찾아서 필기시험 생략하고 경력과 업무 성과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 경력자 중심으로 뽑는 그런 수시 채용으로 대기업도 이제 그 변화의 그 부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100%간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추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시면 언론에서 나온 것인데 이 현대자동차가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나서 동아대학교라고 말하는 이 부산에 있는 사립대고 그 학벌 랭킹 그 족보에서 나와 있지도 않는 이 동아대학교가 그 전에 현대자동차에 한두 명 입사시켰는데 갑자기 5배 합격자 는 겁니다. 이거 보도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한국경제에 이 기사 쓴 이 기자를 불렀습니다. 만나서 당신 이 도대체 그 근거가 뭐야? 왜 이렇게 학교가 늘었어? 이분이 취재를 더 해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채용 방식이 수시채용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동아대학교가 알고 동아대학교 학생들을 1년 동안 미국 자동차 기업에 연수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수한 결과로 자기가 실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그 성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지고 제출하니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갓 졸업한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이 5배 는 겁니다. 제 얘기 뭐냐면 수시 채용으로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동아대학교 같은 이 학벌 랭킹의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도 졸업생들도 뽑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대기업이 이제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여전히 이 정시 채용이지만 학벌을 안 보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니 대기업 전반도 다 수시 채용으로 전환된 것과 유사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그 수시 채용은 학벌의 그 기능이 예전만 못하니 결국은 병원과 대학 이 A그룹에서 대기업을 빼야겠다. 그래서 여기 추위 관망세 그룹으로 넣은 겁니다.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남는 건 뭡니까? 병원과 대학밖에 없어요. 야, 약간 다르지만 이 병원과 대학은 아직도 1단계에서 학벌 무지하게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문제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권고까지 받은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를 빼고 나머지만 여러분 자녀 또는 학생들 진로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는요 특수직입니다. 특수직.
대학 교수나 의사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 되는데 필요한 그 기간, 준비 기간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43.5년이었습니다. 덩이 아이가 대학 교수 되겠다고 발버둥 치면 44살 정도 되어야지 대학 교수 1년 차가 되는 겁니다. 와, 앞으로는 대학 숫자가 더 줄어들 겁니다. 대학 교수들 채용 인원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원하면 할 수 없이 보내야겠지만 부모나 선생들이 대학 교수 돼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병원, 의사 되는데 문이과 통합 1등 정도 돼도 의과대학 못 갑니다. 그렇게 돼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병원과 대학은 특수직이에요. 얼마 안 뽑습니다. 나머지 여기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들이 다 바뀌었어요. 바뀌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정보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 지도를 하고 학생 진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머리에 뇌가 뻘개요. 뻘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뻘건 상태를 유지해요. 왜 그러느냐?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정보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내 고등학교 때 경험, 내 대학교 때 경험, 그리고 우리 배우자의 지금 직장 생활 이거 가지고 그냥 에피소드로 자기가 확신하고 있어요. 에피소드는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로 추세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국민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학벌 중심의 채용의 흐름들은 이제 한물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퇴조되고 이제 앞으로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쭉 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에서 직무 역량이 뭐냐? 그 내용이 뭐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직무 능력과 관련해서 KSA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기업에서 필요한 해당 직무의 기술과 지식과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과 지식은 그동안 관찰과 평가가 쉬웠습니다. 기술은 뭘로? 자격증으로. 지식은 학벌과 필기시험으로 그동안 다 추정했습니다. 그렇죠? 학벌, 필기시험,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과 지식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았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리했습니다. 학벌 좋으면 됩니다. 학벌만 갖추면 됩니다. 또는 나중에 그것이 없어도 공무원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필기시험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해서 기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방끈이 길고 그리고 자격증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을 합격했더니 그 안에서 정말 개차반같이 직장을 생활하는 겁니다. 지가 최고예요. 남하고 얘기 안 합니다. 협업 안 합니다. 이제 내가 안전한 성체에 들어왔습니다. 배째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따위 인간을 우리가 채용했는가 봤더니 세상의 기술과 지식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이 측정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했지 저 밑바닥에 있는 태도 역량을 우리가 체크를 못했던 겁니다. 저거는 눈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성격이에요. 그냥 일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거를 척할 수는 있어도 이게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기업 입장은 그래도 저 아랫부분을 찾아야 돼요. 이래서 최근 들어서 저 아랫부분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랫부분. 그런데 이 아랫부분을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보니까 취준생들과 우리 청년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기술과 지식 중심으로 사람을 뽑을 거라는 거 굳게 믿고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굳게 믿고 나는 기술과 지식 중심으로 저 아랫단 저거 썩어 문드러져도 좋아. 나는 그거 중시하지 않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그 요구에 맞춰서 나는 기술과 지식 중심으로 가.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관심도 없어. 오직 나의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쭉 갔는데 세상에 취업하려고 하니까 저 밑을 보네. 이렇게 되니까 취준생들이 최근에 채용 방식에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옛날 방식으로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걔네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2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왜 갑자기 바꿔요? 그렇다 하도 우리가 취준생을 맞춰서 기업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바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유아 단계 초중고를 통해서 오랫동안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받은 결과가 누적되어서 성격으로 굳어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밑바닥을 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구글이 선호하는 직무 능력 4가지 보시면 물론 지식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또 빠른 학습력 같은 그런 지적인 능력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리더십과 구글 다음 같은 태도 역량을 매우 중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아시다시피 창업자 빌 게이츠입니다.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 일하다가 회사를 많이 성장시키고 자기는 뒤로 빠지면서 그다음 후임자인 부회장 스티브 볼머를 회장으로 앉혀 세웠습니다. 아주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박사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회사를 이전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잘못된 결정은 이 잭 웰치라는 이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회장이 23년 동안 써먹었던 인사관리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냅킨에다 이렇게 그렸던 이 곡선인데 이 바이털 커브라는 곡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관리할 것이냐. 그건 이거야. 1년에 한 번씩 상대평가를 줄 세워. 그리고 나서 상위 20%에게 연봉 더 줘. 하위 10%를 해고해. 이렇게 1년 동안 하면서 매해 그걸 돌리면 이게 성과가 나올 거야.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70%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가운데 있는 70%에게 주는 메시지? 네가 연봉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떠란 얘기입니까? 열심히 일해. 그게 메시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라는 메시지 아닙니다. 뭡니까 메시지의 본질은? 네가 동료보다도 네가 더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해.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 이렇게 해서 상대편과 줄 세워서 상위 20%에게 상 주고 하위 10%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연봉 많이 받던 사람이 올해 게을러 가지고 해고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 회사에서 퇴사할 것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쟁의 총합이 회사의 이익으로 수렴되니까 직원의 고통이 회사의 행복인 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년 동안 잭 웰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회사를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이걸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이 그림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우선 내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하고 공유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급 비밀을 내가 훔치기 시작합니다. 나누지 않고 훔치고 10년 동안 나누지 않고 훔치고 하다가 역사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스티브 볼머가 회장으로 있었던 그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사 직원들은 경쟁사인 구글과의 경쟁을 멈추고 회사 동료들과 경쟁하다가 회사가 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진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구글사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동료들하고는 열심히 협업해서 우리의 지식과 너의 지식을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거기서 집단지성을 발휘하자. 그래야지 저 구글하고 싸울 수 있어. 왜 구글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구글도 그렇게 하니까. 구글에서 채용할 때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리더십.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자. 협업을 강조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겠거든요. 회사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1년 만에 나가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회사의 경쟁 상대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경쟁 상대만 돌아보다가 회사가 같이 타이탄의 골프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회장이 있었던 10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스티브 볼머 해고했습니다. 하버드 박사님 해고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여기에 보시는 인도 사람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이 사원 그 임원을 회장으로 세웠습니다. 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주립대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뭘 요구했을까요? 이 스티브 볼머처럼 경쟁시키지 마. 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을 협업시킬 수 있는 그런 멘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폐아였습니다. 자폐아이니까 자폐아인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는 대개가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부모 때문에 눈을 뜹니다. 어떤 눈을 뜹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지 내가 돌보고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사모님이 대학 교수였는데 사직을 하고 아이 곁에 있기로 합니다. 두 번째, 여기 아빠인 사티아 나델라가 기술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과거의 기술이란 뭡니까? 나의 승진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술이 뭡니까? 우리 아이와 같은 자폐아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우리 아이와 같은 학습 부진아도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렇게 기술을 이해하고 그런 방식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합니다.
약자의 그 고통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남하고 경쟁 안 합니다. 그리고 남하고 같이 야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자기의 동료들을 그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티아 나델라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의 체험을 같이 합니다. 이 사람을 이 사회가 본 거예요. 그래서 회장으로 앉힌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 들어와 가지고 이 바이털 커브 이거 상대평가 없애버리고 절대평가를 도입해서 더 이상 사원들끼리 경쟁하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뽑을 때도 빠른 학습력, 성장 마인셋, 선한 영향력 이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 뽑고 승진도 시킨 겁니다. 아니 빠른 학습력 구글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선한 영향력 구글의 리더십이잖아. 성장 마인셋 구글이 얘기하는 구글 다음이에요. 와 구글하고 똑같이 인재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을 이제는 관리를 했더니 세상에 사티아 나델라가 사장 회장된 이후부터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전 세계 주가 시총 1위 기업을 탈환했습니다. 작년까지 2위, 애플이 1위, 올해 다시 1위예요. 챗GPT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기 이 이사님, 여기 이 회사의 이사님 한국인 이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전 세계 기업들이 화들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네. 그럼 어떡하지? 국제기업의 70%, 포춘지에 등재된 500대 기업의 70%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채용 방식 그리고 직원의 인사관리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없애기 시작했고 절대평가로 다 바뀌기 시작했고 한국의 기업 중에서도 현대, 두산, LG, 포스코 다 절대평가로 바뀌고 있고 마침내 삼성이 작년부터 상대평가 없애서 절대평가를 바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상대평가를 없애고 절대평가를 이제 도입했다는 것은 우수한 인재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인간을 우리는 실력자로 보지 않아. 남하고 협업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을 우리는 실력자로 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기업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아이들을 그냥 계속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인간으로 연마시키는 일들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어딥니까? 교육기관이잖아요. 학교잖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입시가 그렇게 돼 있는데. 학교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경쟁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자기 집으로 막 어느 날 와요. 뛰어오면서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뭐 일제고사 이제 없습니다. 좀 초등학교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지필고사 문제 봤을 때 100점 맞았다고 오면은 엄마 된 여러분도 부모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숨이 뛰죠. 너무 반갑습니다. 100점 맞았어? 그러나 칭찬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뭡니까? 너 말고 100점 몇 명? 그렇게 물어봅니다. 나 말고 없어요 라고 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부모와 선생 모두가 우리 가슴속에 다 경쟁하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승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육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나쁘지도 않아요.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 길러낼 때 어쨌든 간에 1등급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1등급 되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장하는 입시 교육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입시 교육도 입시 제도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벽돌 찍듯이 찍어가지고 아이들을 기업에 보냈더니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야. 너 우리 회사 못 받아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OECD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는 미래의 핵심 역량 다 정의했습니다. 2010 보고서, 2030 보고서 다른 것과 비슷해요. 사실은. 이게 쉬운 얘기입니다. 지적인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질적인 집단에서 소통하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쉽게 얘기해서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자립심 이겁니다. 이 세 가지 교육을 한국 교육에서 대체적으로 강조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립심 강조합니까? 학습의 자립심이 중요하죠. 학습의 자립심이 뭡니까? 문제를 자기 혼자 끙끙대면서 풀어내고 답을 보지 않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풀어내고자 하는 근성, 그게 바로 학습의 자립심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습의 자립심. 어떤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입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는 아이들이라고 쳐봅시다. 단순히 말하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봅니까?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것,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내가 얘기할 때 은근히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아이. 문제를 예상하는 능력.
두 번째, 예상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는 다 예상했어요. 애들은 다 알려줬어요. 근데 지는 못 풀어.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관계는 곱셈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예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습해야죠.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죠. 복습해야죠. 자기가 문제를 통해서 자기 체크해가면서 자기 약점을 계속 확인하면서 그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긴장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곱하기 6년 동안 끌고 가야 되죠. 그걸 제대로 해낸 애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자기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65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계속 등급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도 학원 가면 그것을 해결하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학습의 자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75점, 65점 맞점 받으니까 이번에 또 시험 또 봐. 그러면 이번에 또 아무리 말 열심히 해봤자 75점이야. 그럼 나 또 이제 몇 등급일까? 이 생각하니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막 그냥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임박할수록 그냥 짜증이 더 올라가니까 게임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걸 또 집에서 보니까 부모가 천불이 나는 거죠. 평상시에 게임하는 건 내가 봐줄 수 있어. 시험 기간 임박한데 게임을 왜 더 집중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하고 한판 싸웁니다. 야, 너 안 되겠다. 우리 합의하자. 우리 학원 보내자. 학원 가자. 갑시다. 저도 가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갔더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세상에 45점 사회 맞던 아이들이 학원 가지고 한 달 만에 100점 맞습니다. 제가 강사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5점은 공부한 점수입니까? 안 한 점수입니까? 공부 한 점수죠. 나름 공부 한 점수입니다. 안 하면 20점, 10점, 빵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45점은 나름대로 한 점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45점밖에 못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모한테 끌려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왔는데 와서 학원 강사가 그 학교의 예상 문제, 기출 문제 다 추리고 그 학원에서 그 학교에서 정규 1등 한 애도 학원에 와 있으니까 걔의 노트, 교과서 다 분석해가지고 선생님의 농담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상 문제 30회 출제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 나와요. 귀신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걔가 45점 받던 애가 한 달 만에 100점 맞았습니다. 다시는 자기 혼자 알아서 하던 학습의 자율성의 시대로 안 갑니다. 학원에서 문제를 다 예상해 주는데 자기는 뭐만 연마하느냐? 학습의 능력 중에서 문제를 예상하기 말고 예상된 문제를 풀기만 연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원에서 자기 인생을 다 소진하고 나중에 기업에 들어갔는데 기업에 가보니까 세상에 내가 취업했다고 우리 회사 1년 후에 당면할 이 기술적인 문제를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 좀 세워봐라. 이렇게 보고서 요구하는데 여태까지 다 강사한테 맡겼는데 내가 새삼스럽게 기업에 들어갔던 죄 때문에 내가 뭘 문제를 또 예상해야 돼?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된다고요? 여태까지 문제 예상하는 걸 안 하다가 기업에 들어가면 갑자기 됩니까? 그러면 조기 교육 필요 없죠. 학교 교육 필요 없죠. 어린 시절 교육 다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된다면. 그게 안 되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의존적인 아이로 키우면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아이가 나는 부모가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어떠냐면 내가 학원에 가라고 얘기 안 하는데 지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는 모양 좋게 하면서 아이가 그렇게 아이패기를 될 수 있죠. 그러나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학원 가지 마.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가 막 그냥 손을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일수록 학원 중독자입니다. 그런 애일수록 정말 위험해서 학원 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원에 의존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자세한 거는 또 뭐 한 수시간 또 시간이 걸리는 그런 내용이고 또 문제 해결력. 자기가 시를 공부하면 시와 관련된 문제 예상 문제도 풀어야겠지만 자기가 자기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도 한번 써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통 능력도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은 소통이 아니라 능력으로서의 소통입니다. 소통 잘하는 사람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내 친구들하고 내 가족들하고 대화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대화하는데 말이 통해요.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능력으로서의 소통은 나하고 정말 똑같지 않은 사람, 내 친구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어서 나하고 통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잘 되는 것이 능력으로서의 소통입니다. 저 아이는 완전히 나하고 완전히 딴판인데 다른 놈들하고 딴판인데 다른 애들 얘기들을 동의하지 않아. 다른 애들이 뭐라고 충고하면 다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제가 이해가 되고 쟤는 또 내가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듣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걔하고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은데 또 불구하고 나는 걔가 이해가 돼. 그게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능력으로서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능력은 반드시 이질적인 집단에서 발휘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초중고등학교 때 반드시 이질적인 집단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동질 집단을 좋아합니다.
저희가 18,000명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대상 한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 특목고 왜 좋아하니? 그리고 특목고 간 학생들에게 너희들 특목고 가니까 뭐가 좋디? 라고 하니까 딱 답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상급학교 입시에 유리하고, 두 번째 면학 분위기가 좋습니다. 면학 분위기가 좋다는 게 뭡니까? 안 떠들어요. 걔네들이 왜 안 떠듭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석차가 똑같고, 부모님의 직업이 비슷하고, 사는 곳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평수까지 비슷하고, 세상의 장래 희망까지 비슷해요. 그런 놈들이 고등학교 2학년 외고 1학년 딱 교실에 와 있으니까 다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야. 나의 아바타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떠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왜 떠드는데요? 나는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놈은 허지고 자. 이 옆에 있는 놈은 계속 침을 찍찍 뱉으면서 다리를 계속 떨고 있어. 어우, 신경 쓰여.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번 줘박았어. 그래서 서로 싸웠어. 나중에 5월달 되니까 걔가 줘박, 이 다리 떠는 이유, 허지고 자는 이유를 알게 됐어. 너무나 불우해. 내가 걔 마음이 이해가 돼가지고 나도 망가지기 시작해.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거기에는 안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목고는 그런 애들이 없어요. 너무나 좋아. 나하고 다 비슷해요. 서로 경쟁하고 끌어주면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 아이들이 스카이대학 갑니다. 졸업하고 나서 어디 갑니까? 변호사 됩니다. 의사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됩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뭐가 더 좋습니까? 교육공무원, 공립학교 선생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한 이 검사 됐더니 자기한테 오는 손님들 의뢰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빵 훔쳐 먹었다고 고발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빵을 왜 훔쳐 먹는지 내가 이해를 못해. 아니 빵은 사 먹는 거지 어떻게 훔쳐 먹는 거냐? 나는 평생 빵을 훔쳐 먹은 적이 없고 집안이 유복해서 계속 사 먹기만 했는데 왜 훔쳐 먹는 건지 그거부터 물어야 됩니다. 왜 훔쳐 드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한사 앞에서 이 사람 변호 못합니다. 텍스트에 근거해서 변호하지 마음의 소로라는 그 이해의 근거해서 변호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장발장인지 도둑놈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도둑놈을 도둑놈으로 설명하거나 장발장을 장발장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해소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 의뢰인이 짜증이 나가지고 주변에다 확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쟤한테 가지 마. 해소율 높아.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제가 틀린 얘기 하나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여학생이 외고 나와가지고 스카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선생 되려고 임용고사 준비했는데 합격했어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외고 가야죠. 외고 선생 돼야죠. 자기 동족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이 도마다 이 공립외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공립외고에 들어가려고 해도 희망자 중심은 안 됩니다. 뭐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추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립외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천 여기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강화여중 갑니다. 경기도 고천중학교 갑니다. 파주중학교 갑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내 평생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신인류가 교실에 막 90%막 득실거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단 못 알아듣어.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퍼지고 자. 왜 못 알아듣지?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나는 어렸을 때 선생님 말씀하는 거 다 알아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학창시절에 만나지 못했던 애들이 내가 선생 됐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선생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선생의 기쁨은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내 가르침으로 퍼지고 자는 너희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 공부에 대한 기쁨, 이 학습의 이 어려운 부분들 개념을 이해 못하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설명해서 기가 막히게 이해시켜가지고 애가 이야 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가슴에 막 그냥 막 스파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맛에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왜 자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세우는 방식이 무모하죠. 혼내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학창시절에 잠을 자봤거나 아니면 내 친구들이 주변에 무수히 잠자는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걔를 깨우면서 제대로 공부를 좀 이렇게 야 이거 어렵지도 않으니까 한번 이거 해봐. 아이들 좀 설명해 봤거나 그런 학창시절을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선생 돼서도 퍼지고 자는 아이들 보고 굉장히 여유롭게 저게 내 모습이었는가 하면서 접근하는 방법 어디를 건드려야지 저놈을 이렇게 세울지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들어가는 수업에 모든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버립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효능감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어디를 찔러야 될지 몰라요. 내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애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짜증내기 시작하고 나중에 아이들을 번호로 그냥 부르기 시작합니다. 담임반 애들도 나중에 번호로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조회 동네도 다 반장시킵니다. 이렇게 하다가 선생으로서의 정신이 사라지는 직업적인 선생만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직업 세계에 그렇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거기서 만나는 손님이 누굽니까? 다 이질적인 존재라. 그 이질적인 존재들하고 함께 살면서 그 이질적인 존재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바로 직업인이에요. 쉽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일반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개발하려고 하면 연구소에 갔잖아요. 일반 대기업 연구소. 물건을 팔려고 하면 진상 소비자의 그 욕구, 소비자들의 욕구를 알아야지 그 욕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것이고, 개발된 제품을 팔 때 이 서비스업의 경우도 마케팅할 때도 저 진상 손님의 그 욕구에 맞춰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을. 그러려고 하면 내가 평상시에 수많은 이질적인 존재하고 인생을 같이 살아봤던 경험들을 가져야지 되는 거지. 직장 생활할 때 이질적인 존재를 처음 만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효능감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 직업세계가 그래. 그래서 이런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 능력들을 갖추는 것이 지금 기업들이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구하는 능력과 얼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직무 역량을 도대체 그러면 중시한다고 했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찾아낸다는 얘기냐? 학벌 안 보고. 그렇다는 것은 이 빙산의 수면 아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서류 그리고 필기시험, 이것은 기술과 지식 중심의 그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남는 것은 면접밖에 없어요. 면접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5단계 면접, 5단계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5단계 면접은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30만 명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5단계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못하니까 민간 기업에서 구직자 한 명에게 1인당 할애하는 그 면접 시간 12분, 공기업은 3.8분입니다. 와, 3.8분 동안에 이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지 일 잘하는 척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맞혀야 돼요. 3.8번.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게 여기 많은 분들이 결혼했을 텐데 배우자를 3.8분 동안에 딱 만나가지고 내 사람이야, 영혼의 짝이야,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1년, 2년, 10년을 겪어도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확도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도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정확도를 높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AI 역량 검사예요. AI를 통해서 사람의 밑바닥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 1000명 정도 이 지원자가 몰렸으면 자기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이 제한 시간 40분. 제가 한번 봤더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게임을 저마다 하는데 누가 옆에서 뭐 도와주거나 안 도와주거나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마치 수능 시험 일을 위한 모의고사 시험 볼 때 막 컨닝하는 것과 똑같이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게임에는 그 사람의 그 빙산의 수면 아래 있는 태도 역량에 관한 정보가 심겨져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그 게임을 열심히 하면 사람마다 지원자마다 그 게임의 패턴 값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회사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직원도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패턴 값이 나오겠죠. 그 직원과 똑같은 모양을 찾는 겁니다. 와, 살 떨리죠. 그래서 정확도가 60% 70%까지 돼가서 지금은 이 AI가 뽑으라고 하는 사람, AI가 뽑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AI가 뽑으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안 뽑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보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AI가 뽑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뽑아요. 업계에서는. 그 정도의 기술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개발된 지 5년.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20년 후에 AI가 얼마나 딥러닝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 빙산의 아랫부분 다 보는 시대가 채용의 시대다. 미래 채용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산의 수면 아래. 여기 그래서 기업이 지금 1000여 개 정도 지금 이 기술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직장 갔는데 10년. 야, 지금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교육에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는 일들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한 30분만 얘기하고 30분 동안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입니까?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학벌을 갖춰야 되는 공포에 갇힐 필요 없다. 그렇죠? 오직 정신과 내면만 잘 갖춰지면 됩니다. 물론 학벌이 좋으면 좋죠.
애가 이번에 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갔어. 너 엄마 왜 서울대 갔어? 당장 때려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럴 필요까지 없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정신과 내면 역량이 더 중요하고 학벌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관계없어. 이런 마음까지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 유혹이 있습니다. 학벌과 역량 둘 다 키우면 안 되나요? 물론 학벌 좋은 사람들 중에서 역량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는 이 둘이 같이 화해할 수가 없어요. 학벌 교육과 역량 교육은 뭐냐? 학벌 교육은 이 아이가 외고, 특목고, 그다음에 스카이대 가야 돼. 그렇게 딱 관리를 하고 중학교 1학년 됐어요. 그러면 자유학기제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 아이가 자유학기 때 시험 없는 그 학기제 동안에 방심하면 안 되고 학원 가서 2학년 선행 뛰어야 됩니다. 2학년 올라갔을 때도 한 학기라도 입시 관리하면 내신 관리 실패하면 이 아이가 특목고 가는데 영재고 가는데 문제가 되니까 절대 시행착오와 그리고 실패의 기회를 안 줘요. 그건 학벌 교육은 금기가 뭐냐면 시행착오와 시간의 낭비는 절대 금기입니다. 근데 이 역량 교육, 이 밑바닥에 있는 태도 역량을 길러내는 이 교육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 것과 아니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고 그 교집합 위에 지식과 기술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만나는 것을 찾는 것이 쉬운가요? 내가 좋아하면 다 축구를 좋아하면 다 박지성이에요? 내가 게임 좋아하면 다 임요한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물을 팠다가 물이 안 터지면 덮어야 됩니다. 우물을 팠다가 물이 안 터지면 또 덮어야 됩니다. 몇 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의 이 시행착오와 낭비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이 역량교육은 이것은 나를 찾기 위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그렇게 장려합니다. 장려해야 됩니다. 근데 학벌 교육은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낭비, 시행착오는 역량교육은 하라는 것이고 학벌 교육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에게, 중학교 1, 2, 3학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화해할 수 있습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당연히 역량교육 해야 되는 것이죠.